자, 반갑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온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미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벤트는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이 신용등급 강등 이벤트가 추후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건지에 대한 예견을 이미 한 차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했었던 경로대로 지금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벤트가 만들어내게 될 미래에 대한 부분을 리마인드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해드렸던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미국의 신용 강등 위험은 아시아 신흥국을 정조준하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 드렸습니다. 무너지는 거는 미국의 신용 등급인데 이에 따른 피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이 더 세게 볼 가능성이 높다. 2011년도에도 그러했다라고 했던 게 포인트였죠. 그리고 요즘 나오는 기사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한 차례 강등이 됨에 따라 나라 빚이 1천조가 넘어간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은 정말 안전한 것인가 라는 물음표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말씀드렸던 상황이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뜻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얼만큼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도록 할 테니 목차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시간은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예측했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의 위기가 어떤 식으로 찾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할 만한 3번 숏 투자 전략에 대해서 또 문의를 또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미리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시장이 좀 하락한다 싶은 분위기가 들 때마다 저한테 찾아와서 시장 하락에 대한 베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남기세요. 그러다가 시장 올라가게 되면은 틀려먹었다고 조롱을 하면서 장이 좀 떨어진다 싶은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은 숏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숏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는 시간 마지막으로 또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나와 보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1부입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예측을 했었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결론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을 해드리면 미국의 기축통화 지비가 유지되는 한 미국의 신용은 안전하다, 전혀 위험하지가 않다 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는데 미국이 안전하다는 게 무슨 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화면 보시면서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3월 30일 하고 5월 18일 날짜로 올려드린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세요. 일단 3월 30일 날 올려드렸던 내용이 바로 요거죠. 미국에서 쏘아 올린 은행 부도 폭탄은 동아시아에 터진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시그니처 뱅크라든지 SVB 이런 은행들이 파산을 하게 되는데, 이보다 더 낮은 등급의 낮은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아시아의 주요 금융사들은 멀쩡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시작된 신용 위험이 어쩌면은 전이가 돼서 진짜 폭탄이 아시아나 이런 신흥국 쪽에서 터지려고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이 영상을 통해서 제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날 올려드린 영상이 바로 이거죠.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만한 상황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채 한도 협상이 빠그러지게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부채 한도 협상이 통과가 되면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라는 식의 해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되던지 안 되던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중요한 거는
미국의 신용 위험이 자극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다음 화면 이어서 보시면은 어떻게 하다가 미국이란 나라의 재정이 고간이 바닥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비드 19,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뭐 기후 문제 이런 거에 의해서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생기면서 국가 간의 교류가 끊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공급이 줄게 된다.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게 되면서 곡물 수출길 차단되고 러시아는 자원 수출길 차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곡물 시장,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 자원이 부족해지게 되는 상황, 공급 충격이죠. 그리고 이상 기후에 의해서 곡물 재배가 떨어지게 되는 모습. 이번에 중국에 또 폭우 크게 와가지고 쌀, 밀 생산량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가을에 수확할 게 급감하게 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공급 충격을 야기하게 되면서 물가를 올리게 되게 될 텐데, 이 물가를 잡겠다고 한다는 짓이 타이트닝 정책이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공급에 대한 문제를 수요를 떨어뜨리면서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모습. 그래서 이 과정에서 펀더멘털이 붕괴가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래전서부터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제시했었던 정책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적자 재정을 쓰는 겁니다. 제가 여기 밑에다가도 써놨죠. 적자 확대 재정 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찍어서 이 공급 충격과 수요 침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트러블들을 어거지로 해소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없으면은 정부 곳간이 바닥날 일이 없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겨져 있으니까 이걸 메꾸기 위해서 정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를 계속 강행을 하다 보니까 재정의 곳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갈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 빚을 늘려온 게 미국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상향하지 않으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디폴트가 된다, 파산이 된다라는 지경까지 나오게 된 게, 그쵸,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안이 제기됐었던 이유이고, 이게 잘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 빚이 너무 높다라는 차원에서 발생된 게 이번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벤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미 5월 달에 다 해드렸고, 그게 시간이 지금 몇 개월 지나서 8월 달이 이르러서 그 문제가 터지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지경이 됐다 할지라도 미국이란 나라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결코 위험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31조 달러의 재정 적자에도 국가가 굳건한 이유. 제가 써놨죠. 이것도 이전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페이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31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지금 기록이 됐다고 하는데, 미국이란 나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리플 A라는 신용 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달러 화폐의 신용이 매우 높기 때문, 즉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미국의 재정이 바닥나게 되었을 때 돈을 그냥 인쇄를 해서 뽑아진 돈을 가지고, 그렇게 찍어진 돈이 해결책으로 다시 제시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곳간 바닥났다, 돈 새로 찍어, 그런 다음에 그 찍어낸 돈을 가지고 다시 재정을 써 하게 되었을 때 이게 용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 미국이 갖고 있는 파워예요. 이게 기축통화국의 힘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미국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달러의 지위를 흔들 수 있을 만한 경쟁 국가가 있다 하면은 그 경쟁 국가를 없애버리기만 해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극단적인 설명도 해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지위가 강해지면서 중국의 위안화가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게 되면은 미국의 기축 통화의 지위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꼴을 미국이 가만히 용인을 할 수가 없겠죠. 왜? 그게 흔들려 버리게 되는 이상 얘네는 돈을 찍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꿀 같은 이 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축 통화의 지위를 흔들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면은 그 존재를 죽여 없애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지위를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유지를 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해드렸죠.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되는 한 돈을 찍어서 돈을 메꿔내는 이 방식, 빚을 프린팅해서 빚을 메꿔내는 이 방식의 통화 정책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위험하지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잘 보세요. 미국의 기축 통화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몇몇 국가들에서는 지금 탈달러화다라고 하면서 달러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몇몇 국가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대체 통화가 있냐라는 겁니다. 중국의 화폐가 그 역할을 할 것인지, 뭐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럴 만한 상황이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미국의 기축 통화의 지위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위험이 제가 봤을 땐 없어요. 자, 근데 이 신용 위험이 없는 이 상태에서 왜 미국은 신용 강등이라는 길을 걸어갔을까라는 거죠. 저는 거기에 다른 목적이 있을 거다라는 그 물음표를 던져드렸던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음표에 대한 답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에 따른 피해를 오히려 동아시아 신흥국 쪽에 더 크게 키우기 위함이 본래의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거였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다시 리뷰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적자 재정으로 성장하는 국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 빚을 찍어서 빚을 메꿔내는 방식이 통과가 돼요. 그게 성장의 배경이고 1등 국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상향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부채 한도 상향이 위험하지도 않는 자국의 신용 위험을 자극시키고 있다라는 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2011년도에도 부채 한도 협상안이 통과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서는 미국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라고 막 떠들다가 결국 부채 한도가 통과가 됐었어요. 11년도에도 제가 자료 다 보여드렸었죠. 부채 한도가 통과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한 3일 있다가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통과가 됐음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죠. 부채 한도 협상 통과를 해놓고 몇 달 있다가 갑자기 강등시켜버리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신용 위험이 자극이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맨 밑에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신용 강등에 따른 피해는 아시아 신흥국, 한국 포함입니다. 한국 포함해서 아시아 신흥국이 오히려 더 강했다라는 점. 2011년도에도 요랬다라는 점.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이죠. 그래서 저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벤트가 불러오게 될 위험이 미국 자국 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애초의 목적 자체가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보다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펀더멘털이 떨어지는 그런 나라들의 부도, 파산, 신용 위험들을 터뜨리기 위한 그 도화선을 미국이 스스로 땡겨낸 차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시아 신흥국이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하나씩 또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달러 인덱스의 추이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은 이때가 2011년도 8월에서부터 9월 사이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벤트가 있었을 때예요. 그 강등 이벤트가 있고 난 이후에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달러의 가치가 올랐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미국이란 나라의 신용이 떨어졌는데 그럼 그 나라를 믿지 못하겠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믿지 못할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오히려 상승을 해버리는 모습이 2011년도에도 똑같이 나오게 됐어요. 74포인트에 있었던 달러 인덱스가 80포인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한 칸 떨어진다면은 다른 나라의 신용 등급은 더 떨어지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다고 하는 나라가 신용 위험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보다 상대적 열위에 있는 그런 이제 국가들의 신용 등급이 더 하락할 위험을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서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된 겁니다. 미국의 달러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의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는 미국의 신용 등급인데 그에 따른 피해는 다른 나라가 실제로 더 세게 봤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목격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1000원 수준에 있었던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수준의 인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8월에서 9월 사이 1050원에 있었던 원달러 환율이 약 1200원까지 상승해주는 모습이 이렇게 목격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게 아니라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는데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는데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가서 1300원대를 복귀를 해놨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1315원에서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는 미국의 신용등급인데 이에 따른 피해는 다른 나라가 더 세게 보는 상황이 지금 또 비슷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스탁마켓, 이게 제일 중요하죠. 주식시장의 흐름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벤트가 있었던 그 2011년도 하반기 중에 미국의 그 다우존스가 요 정도 떨어졌어요. 13,000포인트 근처에 있었던 게 11,00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0포인트 정도의 하락이 있게 된 건데 그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5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가 2012년, 여기가 13년, 여기가 14년, 15년, 16년입니다. 이 16년 12월까지 다우존스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거의 2만 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10,000포인트 근처에 있었던 다우존스가 2만까지 약 100%, 2배가 상승해 버리게 됩니다. 신용등급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 오히려 더 강해져요, 증시가.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코스피입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2011년도 당시에 신용등급 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용등급 강등이 아니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에요. 그걸 맞게 됐는데 그때 2200포인트에 있었던 지수가 1600포인트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향후 5년 동안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주가 상승 경험을 하지 못한 채 박스권 흐름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입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근처에서 왔다 갔다만 하면서 5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2200포인트에서 종목을 잘못 사서 물렸다 하면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제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갔다라는 거죠. 다우존스는 이 똑같은 시간 동안 2배를 올라갔는데, 그래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벤트가 불러왔었던 그 미래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금융 환경이 훨씬 더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이벤트가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발생된 이벤트인지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과연 이게 미국의 악재인지 우리의 악재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2부로 넘어와서 아시아 신흥국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예견을 했었던 상황대로 미래가 연출이 된다 하게 되면은 아시아 신흥국 쪽에서의 위기가 오히려 더 커지게 될 텐데, 이 상황이 만들어내게 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론적인 이야기부터 말씀을 또 해 드리면,
현재 금융시장이 겪고 있는 모든 불균형 상황이 균형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보았을 때 세계의 금융시장이 완전 개판 5분 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금융지표가 지금 불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정상적인 어떤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너무나 당연해진 그런 어떤 세상을 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시아 신용국 쪽의 위기가 터지게 되게 되면은 이런 불균형 상황이 전부 균형 상태로 본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씩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2023년도 3월 2일 날짜에 올려드린 영상을 한번 또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가 뭐였었냐면은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이 돼 있어서 지금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나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결국 증시 충격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했었었죠. 이게 3월 2일 날 올려드린 거고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그 날 디데이가 1호부터 21일이 남아져 있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21일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증시 폭락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영상을 찍어드렸고 이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또 엄청난 조롱을 또 받기 시작을 했죠. 왜? 3월 30일이 지나간 이후서부터 증시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끝나고 해소가 됐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 이야기가 다 그냥 뭐 쓰레기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 상태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은 전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용을 다시 볼게요. 한국하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됨에 따라 지금 한국의 채권금리와 미국의 채권금리도 역전이 되어져 있는 아주 초유의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자 보세요.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제가 또 다시 조사를 해온 건데 한국의 국고채권 10년물 금리가 3.792%이고 미국의 T본드 10년물 금리가 4.043입니다. 여전히 한국의 채권 금리가 미국의 채권 금리보다 더 낮아요.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인지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빚입니다. 빚. 한국이라는 나라가 담보해주는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네가 이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10년 뒤에 3.7%의 이자를 넣어줄게. 이게 한국 10년물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자로서 3.7%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이자를 3.7%를 적용해서 준다라는 거죠. 원리금을.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미국으로 가볼게요. 자, 미국에서도 채권이 있습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담보하는 채권은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은 이자를 4%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더 이자를 많이 주느냐? 미국이 더 이자를 많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체계가 뭘 뜻하는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란 나라보다 더 안전하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미국이 한국보다 더 위험한 나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왜?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이 이자는 위험한 만큼 많이 쳐주는 거거든요. 믿지 못할 나라에는 이자를 세게 쳐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은행 가서 대출할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이 높은 사람이 가서 은행 대출을 하게 되면은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싸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돈을 갚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이 적다. 그러니까 금리를 요 정도로 낮게 평가해서 대출을 해주자. 은행에서 이런 신용평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근데 가진 게 쥐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와서 은행 와서 대출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일단 승인 자체가 떨어지질 않고
설령 승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럼 이자를 이만큼 많이 내라 라고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하니까. 은행이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고금리에 이자를 내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신용평가가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미국의 채권 금리가 한국의 채권 금리보다 높아져 있다는 뜻은 미국이 지금 한국보다 더 불량채가 되는 거고 한국채가 미국채보다 더 우량차가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국뽕에 취하지 말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1대1로 다이다이를 떠서 싸운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게 되면은 누가 더 우량한 차원에 있는지 아시잖아요. 여기서 또 갑자기 또 손흥민, 김연아, 또 뭐 김하성 막 이렇게 가면은 또 곤란합니다. 국뽕을 제거하고 경제력으로 비춰보던 국방력으로 비춰보던 1대1로 비춰보게 되게 되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우량성을 미국보다 많이 쳐주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불균형 상태가 한국하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이미 언밸런스, 불균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균형 상태가 지속하게 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고금리의 달러를 사람들이 선호하게 될 것이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채권만 봐도 미국이 더 우량한데 이자도 더 많이 줘요. 이거를 화폐로 치환하게 되면은 달러가 원화보다 안 그래도 힘이 센데 심지어 이자를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사람들은 원화를 버리고 달러로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럼 달러 수요가 높아지고 원화 수요가 급감합니다. 그럼 환율은 어떻게 돼요? 원화 가치 하락, 달러 가치 상승에 의해서 환율이 빵빵 뛰어 올라가게 되겠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하게 되면 제가 예시 드렸던 거 아반떼 깡통과 제네시스 풀옵션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화는 안 그래도 아반떼이고 달러는 안 그래도 제네시스예요. 기본적으로 제네시스가 아반떼보다 우량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다가 이자라는 옵션을 평가해 줄 때 아반떼는 깡통 옵션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주는 금리가 없어요. 자, 근데 제네시스는 추가적인 옵션을 풀로 때려줍니다. 금리를 더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반떼 깡통하고 제네시스 풀옵션이 똑같은 가격에 시장에 나와져 있으면은 뭘 사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렇죠? 100이면 100 제네시스 풀옵션을 사러 갈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 압박을 받게 되고 달러를 향해서 사람들이 뛰쳐나가게 되는 상황.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화는 버려지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됨에 따라 이 언밸런스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요거라고 말씀해드렸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부근에서 잘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려갈라 치면 다시 올려놓고 내려갈라 치면 다시 올려놓고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1,400원에 있다가 지금 1,300원, 1,200원 이때로 내려왔으니까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 또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왜 기준을 꼭대기에다가만 두고 설명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이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게 원래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1,400원 한번 찍고 오게 되니까는 그때보다는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게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차원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덜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었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원달러 환율 1,200원이 방어선이었습니다. 여기는 결코 뚫리지 않는 그런 어떤 최후의 마지노선 같은 자리였는데 이게 깨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넘어가져 있는 원달러 환율 상황이 이제는 뭐 너무 당연해진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높아진 환율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누적적인 데미지를 계속 쌓아 올리게 되게 되면은 결국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속될 수 있고 혹은 폭발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채권 시장 봐야 되죠.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채보다 우량한 한국채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미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게 이 불균형이 균형으로 맞춰지려면은 아무리 봐도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왜냐하면은 이 언밸런스 상황이 밸런스로 맞춰지려면은 미국의 금리가 내려오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금리가 올라가던가 이래야 될 텐데 지금 기준금리는 우리나라는 올라갈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자꾸 추가 금리 인상이 뭐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금리를 또 땡기려고 하는 분위기가 또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미국이 내려와서 키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얘가 계속 상승하려고 하는 중에 키를 맞추려면은 우리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언밸런스 상황이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기준금리로서는 이 격차를 맞출 수는 없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채권금리가 기준금리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크레딧 리스크, 신용 위험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튀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미 오래전에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봐도 한국의 이 크레딧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이 있어야지만 이 불균형이 균형으로 맞춰질 수 있으니 이 상황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이미 드렸던 것이고 이게 적중이 된다 하게 되면은 이 대환장 파티 나는 거죠. 왜? 한국이란 나라의 크레딧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뜻은 뭡니까? 한국이 세계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위험한 나라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있었던 자산들 다 튕겨 나가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네시스 풀옵션을 사겠다고 아반떼 깡통을 버려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튕겨 나가게 되면은 채권 시장에서도 매도가 커지게 될 것이고 주식 시장에서도 자본 이탈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황이 터져야지만 이 언밸런스 상황이 균형 상태로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막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방법만이 유일한 어떤 균형으로 돌아가는 방법일 텐데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대 속에 있다 보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발현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언밸런스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우야무야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쉬쉬 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글쎄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불균형은 균형 상태로 맞춰지게 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맞춰주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쉬운 방법, 가장 이제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 방송 주제하고 이게 연결이 되죠. 미국에서 발생된 신용 위험이 왜 우리나라에 더 위험하다고 보는지. 그래서 뭔가 이상징후로서 나온 게 또 이거이기도 합니다. 23년도 1월 달 당시에 제가 찍어드렸던 영상.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지금 강하게 팔고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체린이다 뭐 이런 표현하면서 갑자기 채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한전채 이런 거 정부가 보장을 해주는데 금리를 많이 준다고 이거 완전 개꿀이라고 이런 거 막 사야 된다고 하면서 한전채를 우리나라가 많이 찍어내게 됐고 이거를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강력한 순매수가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중에 외국인 투자들은 한국의 채권을 강력하게 팔고 나간 이력이 확인된다라고 하면서 Live Korea Now 그 영상도 이때 당시 제작을 해서 올려드렸죠. 그래서 어쩌면은 선제적으로 이 자금들은 나간 걸지도 몰라요. 앞으로 크레딧 리스크가 부각이 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사전에 나가는 거죠. 만약에 그게 맞다라면은 외국인의 행보가 이해가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뻔한 거지. 신용 위험이 자극이 되면은
당연히 증시 충격에 유발이 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위험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자본 이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증시 하락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뭐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됨에 따라 채권금리가 역전돼 있는 이 상황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불균형인데, 이 불균형이 균형으로 맞춰지는 과정에서 크레딧 리스크가 부각이 되게 되면은 딱딱딱 모든 박자가 정박자로 맞춰지게 되게 되면서 본래의 균형 상태로 회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 그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불균형이 요겁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은 불황의 전조이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래로 경기 침체가 찾아오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된 게 불황이 안 오는 것 같다. 뭐 소프트 랜딩을 하는 것 같다. 혹은 뭐 노 랜딩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우야무야 쉬쉬하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것도 아직 균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다가 이게 언밸런스 상황이 제대로 맞춰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침체의 충격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조 현상인 거예요. 전조 현상.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다가 불황이 오는 게 아니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유지가 되다가 장단기 금리가 정의 방향으로 맞춰지는 과정에서 충격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역전 현상이 지난해 7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13개월이죠. 13개월째 역전이 계속되고 있어요. 미국의 2년물 금리가 지금 4.76이고 10년물 금리가 4.043입니다. 10년물이 더 금리가 더 낮죠. 이건 또 무슨 뜻이냐? 복잡하게 설명하면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뭐 머리만 아프고 이해는 안 되니까 그냥 심플하게 그냥 초등학생의 눈높이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2년물은 말 그대로 2년 뒤에 갚는 채권이고 10년물은 말 그대로 10년 뒤에 갚는 채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수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그 철수가 2년 뒤에 갚을게. 내가 너한테 지금 1억 빌려갈 건데 그 1억을 2년 뒤에 갚을게. 라는 철수가 있고 영희는 1억을 빌려가는데 10년 뒤에 갚을 거래요. 10년 뒤에. 자, 그럼 여러분들 누구한테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쉽죠? 2년 뒤에 받는 게 훨씬 더 덜 위험하고 10년 뒤에 받는 거는 더 위험하니까 더 위험한 10년물 금리를 더 세게 받아야 되는 게 상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10년의 금리가 더 싸고 2년물의 금리가 더 비싸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2년물을 더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철수를 더 못 믿는 겁니다. 야, 너 2년 뒤에 이거 1억 갚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 지금 거지 됐잖아. 너 돈 없잖아. 2년 뒤에 어떻게 1억 갚어? 안 되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면은 차라리 10년 뒤에 갚겠다고 하는 영희가 더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죠. 그만큼 철수 상태가 안 좋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올라가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믿음, 뭐 국가에 대한 믿음, 이게 떨어져 있을 때, 불황일 때 나오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쉬우실 거예요.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오히려 더 어렵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잡아놓고 보시게 되면은 42년 만에 최대의 불황 전조가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의 언밸런스 상황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7월서부터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시작이 된 이래로 지금 13개월째 ING형이라는 거죠. 이것도 해소가 안 됐어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신용 위험이 터진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터져버린다, 그러면은 이 장기채 금리가 빵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10년물 금리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어요.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러면 이게 언밸런스 상황이 맞춰지게 되죠.
장기채 금리가 빵 뛰고 이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게 또 역전 상황이 정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저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가 마치 전쟁과 같은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시경제 역학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상황을 많이 해석을 해 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전시 상황에 따라 발생된 이 인플레이션형 불황,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불황이 찾아오는 거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충격을 가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이 언밸런스 상황을 맞춰내는 거죠. 이 불균형을 균형의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증시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 시황에 대한 생각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충격에 의해서 밸런스가 맞춰지는 상황이 찾아와야 이게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 본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은 채 계속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짬시키면서 가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무려 13개월째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 밸런스가 아직도 안 맞춰 있다는 사실. 근데 신용 위험의 충격이 찾아오게 되면서 이걸 맞춰내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해결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이 충격이라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게 뭐 가혹한 현실이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불균형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리는 제 생각엔 없을 텐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쵸 방법이 딱히 충격 외엔 없어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죠. 주가와 펀더멘털 간의 괴리. 이것도 저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따왔을 뿐입니다. 이 특정 기업을 제가 더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점 강조하도록 하겠고 SK 하이닉스 기사 보시면은 이번에 2분기 실적 나온 거 확인하셨죠? 영업 손실이 2조 9천억이 발생을 했고 상반기에만 6조 3천억의 적자가 나오게 되면서 작년 4분기서부터 지금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반도체 산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지금 실적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따로 영상화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근데 별로 관심이 없는 이슈인 것 같아가지고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볼 의사가 있을 텐데 이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은 이 증권사들이 해외에 지금 투자해 놓은 상업 부동산들이 지금 굉장히 부실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08년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기억하시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발생된 위험인데 우리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다른 말로도 또 부르죠. 어떻게 부르냐면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도 부릅니다. 왜? 리먼 브라더스라는 금융사가 문을 닫게 됐으니까 파산을 했으니까 그렇죠. 부동산의 버블이 터졌는데 금융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사건으로 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용어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꼴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해외 상업 부동산의 부실이 국내 증권사에게 부도 파산 신용 위험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금 굉장히 자극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그 워렌 버핏 선생님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도 신용 경색에 대한 위험을 많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상업 부동산이 위험하다는 표현 많이 제가 해드렸죠. 크레딧 크런치라고 해서 신용 경색 그거랑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뭔 얘기냐면은 미국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상업 부동산이 국내 증권사가 투자해 놓은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가 투자해 놓은 해외 부동산의 약 80%가량이
미국과 유럽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과 유럽 내 존재하는 상업 부동산들이 터져버리게 되게 되면은 그게 국내 증권사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에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 라고 하면서 국내 증권사가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게 해외 부동산으로부터 터질 수 있는 각이 지금 잡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많은 분들이 별 관심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겠는데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불안하죠. 그래서 펀더멘털이 굉장히 부실해지고 있는데 딱히 뭐 주가가 뭐 급락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 이것도 지금 괴리가 벌어져 있는 상태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죠. 부동산 경기가 떨어짐에 따라 건설사들도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기 민감주라는 섹터 안에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산업만 문제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생기고 증권사만 문제가 있어서 금융사만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노출되어 있는 위험은 다 동일합니다.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을 긴축으로 막아내면서 전 산업에 전 세계에 전체적으로 노출되는 위험. 근데 자꾸 특정 기업만 빠그러지고 특정 기업만의 문제이고 특정 국가만 뭔가 신용 위험이 터지고 하게 되니까 이게 개별적인 현상이라고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고 있는 위험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식시장은 딱히 뭔가 영향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건설사들 실적 이런 것들도 상당히 처참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또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또 화학산업이라 할 수 있는데 그 화학산업의 1등 주자라 할 수 있는 기업이 또 LG화학이죠. 근데 이 LG화학의 영업이익은 또 30%가 줄어든 채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6,156억 원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심지어 이 배터리 산업 분야를 빼면은 1,000억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들이 지금 어닝 쇼크를 그냥 대놓고 터트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람들은 이 주가가 뭐 급격하게 급락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뭐 펀더멘털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런 차원으로 그냥 또 우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괴리들도 신용 위험이 터지게 되게 되면은 맞춰지게 되죠. 부실한 만큼 위험하게 되니까 그 위험한 만큼 신용 평가가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투자됐었던 자산들이 이탈하게 되면서 충격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주가와 펀더멘털 간의 괴리도 신용 위험에 의해서 맞춰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그래서 전 이 세 가지 상황들이 모두 불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신용이라는 게 건드려지게 되게 되면은 이 불균형 상태가 균형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이라는 것 자체에서 신용이 갖고 있는 그 무게 자체가 굉장히 높잖아요.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신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믿음이 무너지게 되게 되면은 모든 게 무너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가 자극을 받게 된다 하게 되면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 원화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 하락에 의해서 환율 상승하는 거 가능해지게 되죠. 그리고 채권 시장으로 가게 되었을 때 한국이란 나라의 신용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국채의 가치가 또 떨어지게 되죠. 한국이 보증해주는 채권인데 그 보증 주체인 한국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 담보물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렇죠. 이에 따른 채권 가치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은 금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채권은 가격하고 금리가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가격 하락 이꼴 국채 금리 상승 이끌게 되죠. 그럼 시중금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꼭 기준금리가 올라가야지만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제 안 올리니까 우리가 금리가 올라갈 일은 전혀 이제 없을 거다라고 단도리를 치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을 건드리게 되게 되면은 시중 금리가 올라요.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서 국채 가격은 급락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기업적인 차원으로 가게 되게 되면은 기업 가치가 또 떨어지게 되겠죠. 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A라는 회사가 너무 부실해졌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다 하면은 그만큼 그 회사에 대한 가치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회사는 채권과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회사채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신용이라는 게 건드려지게 되었을 때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나 기업적인 차원으로 보나 불균형 상태에 있었던 부분들이 맞춰질 수 있을 만한 이 각각의 옵션들이 전체적으로 다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새 뉴스나 이런 걸 보게 되면서 경제가 안 좋다 하는데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뭐 그렇게 많이 심각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과 주식시장의 어떤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게 괴리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괴리가 그쵸 맞춰질 수 있는 환경이 이 신용이라는 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게 오기 위해서 지금 언밸런스 상황이 그냥 모른 채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이거는 저의 또 개인적인 생각인데 덧대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증시 하락을 좀 세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IMF 당시라든지 그리고 뭐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든지 혹은 뭐 2000년도에 있었던 뭐 닷컴 버블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그 어떤 한 줄 키워딩이 있어요. 그렇죠? 리먼 브라더 사태, 뭐 닷컴 버블, 뭐 코로나 팬데믹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경험했었던 22년도 하락장에는 딱히 한 줄짜리 요약된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이 뭐에 의해서 나온 사건이다라는 그 딱 떨어지는 내용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네이밍이 아직 없다라는 것 자체도 약간 좀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예전에 제가 봤었던 드라마 중에 허준이라고 있는데 그 허준이 유배를 가서 그 동의보감이라는 걸 쓰게 되죠. 그래서 먼저 내용을 다 써놓고서는 그리고 나서 나의 이 서적을 나의 이 기록을 어떻게 이름을 지으면 될까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고심을 하다가 동의보감이라는 걸 딱 적는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네이밍은 충격의 끝에 나옵니다. 다 경험하고 나서 이게 결국 이거였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네이밍이 먹여지게 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21년도 하반기서부터 진행했었던 이 하락의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끝맺음을 할 수 있을 만한 뭔가 키워딩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제 생각엔 그래서 이 신용이라는 차원에서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게 맞다라면은 이게 무너지게 되었을 때 언밸런스 상황을 다 맞춰주면서 이게 뭐였다 하면서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뭐가 하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세계 최강의 신용도를 가진 미국이 무너지게 되게 되면은 이 신용도보다 낮은 이 미만에 해당되는 신용 국가 혹은 기업들은 줄줄이 연쇄 붕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불균형 상태에 있는 지표들을 본래의 상태로 회귀시켜주는 상황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충격에 의해서 밸런스가 맞춰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고, 이게 완성이 되었을 때 균형이 찾아오게 되게 되면은 비로소 뭔가 상황이 정방향으로 돌아왔구나.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시장에 대한 바라보는 눈높이가 저는 이제 180도 또 달라져 있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3부 숏 투자 전략에 대해서 또 굳이 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항상 뭔가 장이 빠지는 듯한 분위기가 들게 되면은 항상 질문을 하시기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신용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자 해서 뭔가 이렇게 증시가 떨어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이뤄 나가고자 하신다라면은 이미 제가 그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영상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각자 상황에 맞게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 보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제가 왜 이렇게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하냐면은, 자 보세요. 제가 이전에 고버스에 올라타라 라는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 영상에서 제가 이 스토캐스틱 영상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라고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증시 하락에 대한 이 숏 포지션은 사실 21년도서부터 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고버스에 올라타라 영상 초반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 해드리죠. 그 노아의 방주 얘기를 제가 언제 처음 얘기했느냐, 21년도 이때 시황을 중시 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계좌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멀어질 거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뒤늦게 하려고 하면은 아마 대응이 안 되실 거다. 그러니 21년도 상반기서부터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노아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이렇게 방주를 타고 생존을 하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었던 그런 과거 창세기 전 이야기처럼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라는 걸 이때 먼저 했었었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제 23년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영상을 다시 또 올려드린 겁니다. 제가 왜 23년도에 이 영상을 또 다시 제작해서 21년도에 했었던 이야기를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냐라면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시 하락에 대한 숏 포지션 전략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또 찾아올 것 같은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여기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면은 과열을 이용해서 역투자 전략을 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린다고 분명하게 여기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 지표를 참고해 보시라고, 아마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적인 어떤 포인트는 잡아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도 해 드렸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1년도 하반기서부터 22년도 12월까지 증시가 이렇게 계단형 하락을 그리면서 쭉쭉쭉쭉 계속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갔었던 이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숏 포지션을 잘 취해놓게 되면은 위험한 구간이 없이 쭉 넘어올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되게 낮아요. 근데 이렇게 낮은 이 시간 속에서도 숏 투자를 해서 돈 번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하락의 장을 그대로 다 두드려 맞았습니다. 적당히 내려가다 반등하겠지 했다가 또 때려 맞고, 적당히 내려가다 또 반등하겠지 했다가 또 때려 맞고 하면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때려 맞으신 분들이 거의 절대 다수였단 말이죠. 근데 숏으로 돈을 벌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때가 제일 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서부터는 이제 난이도가 바뀐다. 왜냐면은 증시가 하락하게 되는 원인으로서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숏을 해야겠다라는 그 투자자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투자 자금을 죽여버리면서 떨어져야 될 텐데, 그럼 얼마나 변동성을 심하게
흔들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23년도 이서부터는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지게 될 텐데, 이렇게 쉬웠던 시간 속에서도 투자 수익을 내지 못했던 분들이 과연 23년도에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신 상황이 있을 거라고 나는 보기에 100명 중에 1명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라면은 방법을 그래도 제시해 드리겠다 하면서 과열때 진입하시라고, 그러니까 증시가 과열일 때 하방에 대한 진입을 하시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이미 오픈해 드렸었던 전략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이거죠, 이거. 제가 주봉 차트 열어놓고 스톡캐스팅 밑에 놓은 다음에 요거 빨간불 들어오면서 과열 신호 내줄 때, 이렇게 과열 신호 내줄 때가 하방에 대한 투자를 모아갈 수 있을 만한 기회가 그나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때예요, 이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때를 봐보세요. 23년도 2월 달에 이렇게 음봉 캔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봉이니까 1, 2, 3, 4, 5, 6, 7주 연속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7주 연속 하락하는 걸 경험하면서 계속 떨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러다가 이거 지수 포인트 여기 전저점 경신하러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때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삭막했었어요. 대공황이 온다, 뭐 불황이 온다, 뭐 IMF가 터진다, 막 이런 때였었습니다. 그러니 이 하락을 보면서 증시의 추가 하락에 대한 베팅을 하고 싶은 자금들이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모이면 어떻게 돼? 살려주지 않죠. 뒤집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는 걸 보고 진입을 하면은 완전히 말리는 거예요. 이때도 보시면은 하락하는 충격을 보고 숏 진입하면은 뒤집기로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23년도가 세팅이 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숏을 구축을 해나가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상승을 보고 진입을 하는 방법.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야지 꼭대기인지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좋은 보조지표 중에 하나가 스톡캐스틱이 참고가 될 만하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퍼센트 K 값이 100까지 올라가면서 과열을 일으키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목격이 될 때가 그나마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게 지난 영상이고, 거기서 다 방법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근데 어땠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 진입을 할 때마다 왜 지수가 올라가는데 숏을 사라고 하냐고 하면서 상욕을 박아버리고, 제 유튜브 채널이 아주 욕으로 도배가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쓰레기 같은 유튜브 채널이라고 할지라도 욕을 하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채널은 저한테 욕을 하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봉이 제일 많이 눌려져 있습니다. 안 좋은 댓글이. 그런 영상이 이때마다 계속 이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아니면 못 믿겠으면 직접 가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 4월 여기 꼭지 칠 때, 여기 꼭지 칠 때. 그래서 저는 하방에 대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기 가장 좋은 시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가늠을 해드렸는데, 이때가 올 때마다 오히려 왜 이런 걸 하라고 하냐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죠.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뭐 얼마나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얼마나 더 공개를 해드려야지 맞는 것인지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공개해드렸고 설명도 방법도 다 말씀드렸어요. 그거대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너무 헷갈릴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것들도 다 중간중간에 또 올려드렸죠. 차트가 자꾸 상승을 얘기하는데 시황은 자꾸 하방을 보고 있다. 이럴 때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지, 이런 차트와 시황이 부딪힐 때 저는 어떠한 해석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증시가 계속 오르는 중에 경제가 계속 안 좋다고 하니까 세계 경제 망조가 이렇게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왜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제가
포지션도 공개를 했죠. 저는 2022년도 12월 달에 계좌 수익을 한 차례 크게 달성을 하고 안전하게 대다수의 자산을 빼놓은 다음에 남아있는 거 가지고 추가 하락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이 추가 하락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22년도 12월 달 청산하고 나서 23년도 상반기 물로 진입한 게 아니라 23년도 상반기 물을 패스하고 처음부터 23년 12월 물로 바로 넘어갔다고 이 영상에서도 또 다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장기 포지션을 취하러 나는 가는 거다. 왜냐면은 23년도가 이런 식의 장세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쵸, 멀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과열의 양상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추가적으로 구축을 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여기서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부분은 지난 영상 속에 해답이 다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각자 상황과 그리고 증시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서 해보시면은 저는 충분히 대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뭐 장이 떨어지는 분위기가 좀 나와서 지금이라도 뭐 숏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실 거라면은 참아주시고 그냥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부분을 다시 확인하시고 리마인드 하시면서 적용해 보시면은 충분한 제 대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 스타일이 정해져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시나리오 쓰고 앉아있는 놈이라고 이야기했죠. 저가 하는 투자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아냥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시나리오 쓰고 앉아있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해놓고 그 투자를 그냥 해버리니까. 그래서 저거는 뭐 전문가인지 무슨 뭐 예언가인지 뭐 신들린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뭐 인디언이 기우제 지내는 방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뭐 어떻게 보시던 간에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스타일은 확고해요. 여기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세워놓은 가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이드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이드대로 간다라면은 결국 이 결과에 도달하겠구나 라고 미리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놉시스 같은 걸 짜 놓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가는지를 데이 바이 데이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를 했더니 이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기존에 제가 세워놓은 전략에 확신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판단이 유효한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전략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유지되는 한 하방이다, 혹은 이 상황이 유지되는 한 상방이다,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놓고 이게 계속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면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세가 그냥 지나치게 과열이다, 그럼 숏인 것이고, 시세가 지나치게 침체이다, 그럼 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잡혀져 있는 게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스탁마켓 나우에서 지금 공짜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고 저는 제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잡혀져 있으면은 시세가 이에 반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판단 기준이 유효한 상태에서 증시가 계속 오른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과열이기 때문에 숏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침체일 경우에는 롱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리 세워놓는 가설이 맞아 떨어져 가는지 안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보이면은 그쵸, 확신이 유지가 되는 사람이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투자 방식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증시의 분위기에 나의 기준을 끼워 맞추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게 필망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증시의 분위기에 따라 상방 분위기가 난다 싶으면 내 기준도 상방으로 맞춰놓고, 증시의 분위기가 하방으로 간다 하면은 나의 기준도 하방으로 맞춰놓고, 그때그때마다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시황이라는 건 예측하는 게 아니다. 대응할 뿐이다. 나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자신의 기준을 끼워 맞추는 식의 투자를 하시게 되게 되면은 글쎄요. 잘 돼봤자 시장 수익률 정도의 성과가 날 뿐이고 작은 걸 탐하려다가 큰 걸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계속 노출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상승하는 종목에 쫓아가려다가 큰 기회를 자꾸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투자를 반복하게 되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계좌가 조금씩 늘다가 잃어버릴 때 한 방 잃어버리고 조금씩 늘다가 잃어버릴 때 한 방 잃어버리면서 계단식 하락에 계좌 상황을 맞이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하게 되게 되면은 작은 거에 욕심내지 않고 큰 기회를 계속 수익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증시 분위기에 나의 기준을 끼워 맞추지 않아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고 그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안 되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하방인데 증시 분위기가 계속 상방을 주는데 어떻게 이거를 계속 붙잡고 갈 수가 있겠어요. 거꾸로 내가 바라보는 기준은 상방인데 증시가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걸 이어가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하락하는 걸 보고 숏을 잡고 싶고 상승하는 걸 보고 롱을 잡고 싶고 종목도 처박혀 있을 때는 관심이 없다가 급등하는 게 보이면 그제서야 사고 싶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투자가 저는 굉장히 극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좋아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시황에 대한 기준이 유효하다 하게 되면은 저는 과열 상황에서는 숏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보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과거에 세워놨었던 이 가설의 시나리오가 현재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으니 제가 바라보는 기존 전략에서는 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바라보는 이 관점이 여러분들과 얼마나 소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된다 하시게 되면은 한번 방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얘기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유지해 놓으신 다음에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